저는 기술기획처에서 기후변화 기술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제일 많다고 해서 제가 와서 발표드리게 됐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뭐 기자분들도 많으시고 에너지 업계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지금 한국전력공사에 아까 이제 뭐 차관님도 말씀하시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신산업에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신사업단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기술기획처에서 왔는데요. 에너지 신사업단이라고 해서 거기 한 100여 명이 지금 에너지 신산업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ESS, 마이크로그리드,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왜 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한전에 기후변화 들어가는 부서 이름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된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게 오면 사실 저희 처에 많이 오고 그래서 사실은 기후변화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 좀 많이 들어서 뭐 전문가 아니지만 많이 들어서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그 정도고 저희 또 처에서 하고 있는 일이 기술기획처가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어요. 한전의 기술기획처가 뭐지? 기획처는 알겠는데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한전의 R&D 관련해서 계획, 그 다음에 수립, 뭐 관리 이런 걸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 관련된 뭐 발전 포함해서요. R&D 쪽에 계획과 그 다음에 실적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너무 좋은 얘기 또 중복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포스트 2020 신기후 체제에서부터 대정부 개선 건의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신기후 체제에 대해서는 앞서 다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부서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바빴습니다. 사실은 그 COP21 아니었으면 저희 부서가 이렇게 바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작년 파리 협약 이후에 굉장히 문의사항이라든지 자료를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를 갔었는데 유엔에서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COP21에서 파리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들 이렇게 날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유엔에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추세를 이렇게 보니까 온실가스를 감축에 기여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기술 이런 걸 한번 뽑아왔답니다. 근데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이런 협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몬트리올 협정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 나라 국가들이 합의해서 노력하자 이런 것도 상당한 그 감축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유엔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평가는 시사점에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저희 한전은 사실은 아까도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손실률이나 이런 것들, 효율 이런 거는 사실은 세계 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IP께서 작년에 COP21 행사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서 10조 원의 신시장과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한전의 역할과 대외적 요구는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전기 판매 사업자로서 그 온실가스 자체 감축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발전 부분에 그 배출권 거래대 이행 비용을 정산을 해줘야 되고요. RPS 또한 그 도매 전력 시장 그런 차원에서 비용을 판매 사업자로서 정산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발전자에서의 모기업으로서 그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부응을 해야 되고 특히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해서 또 이를 위해서 그 에너지 신사업 분야의 리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여론에서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저희 결론은 이제 여유 자원을 활용해서 한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에너지 부분 현안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작년 6월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30년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봤더니 여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발전 에너지 분야가 한 39% 정도 차지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국제 탄소 시장입니다. 그래서 발전 5사하고 저희하고 지금 해외 사업을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쪽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CDM나 이런 거에 관심을 안 뒀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포커스를 CDM 쪽도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전 5사의 감축 목표입니다. 이건 발전 에너지 업종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 발전 5개 회사에 대한 감축 목표를 다 더해봤습니다. 그래서 BAU 25.7%를 감축하려면 2030년에 6,400만 톤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운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두 가지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데, 정책은 뭐 전기요금 현시화, 그 다음에 수요관리 요금제, 그 다음에 석탄 화력의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고요. 진흥형 검증 인프라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DR이라든지 뭐 수요 관리 이런 걸 하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이겁니다. 그 검침입니다. 검침. 그러니까 계량 시스템이 전자식으로 돼야만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과거에 집에서 기계식 전력연계라고 있습니다. 원판이 돌아가는 그 전력연계로는 수요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 짧은 생각이 전자식 전력연계가 있어야 그 안에 메모리가 있어서 시간대별의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왜 AMI라든지 그다음 뭐 진흥형 검침 인프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하면 사실은 그게 기본이 되는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분야는 신재생 보급을 확대해야 되고요. 말이 좀 많지만 CCS 도입 및 또 상용화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임계를 벗어나서 초초임계라고 하는 기술을 빨리 도입해서 발전소의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발전업종에 대한 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발전, 그러니까 500메가와트 이상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발전 5사 같으면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모자르면 또 REC라는 그 공급권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전사 입장에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작년 1월 1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는 REC로 보존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온실가스를 감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발전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인정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력분사 대응 방안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정부에서 그 할당 대상 업체에게 배출량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는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그 배출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그 배출 할당량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참고하시고요. 배출권의 종류는 아까 거래소에서 말씀하셨는데 할당하고 상사가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영향 및 대응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그 배출량의 커브와 배출권의 커브가 맞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배출량이 더 높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배출권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발전사별로 좀 차이가 많습니다. 남동 발전이 석탄 화력 발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남동이 배출량도 많고 부족 예상량도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다음이 동서고요. 그 다음에 뭐 중부, 서부, 남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발전사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배출권 구매 비용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양이 뭐 감축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 양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후 발전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남동하고 중부 동서에 지금 33년, 31년 된 발전기가 있습니다. 석탄 화력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비를 개선할 때 효율이 좋은 걸로 개선을 하면 온실가스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공유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해외에서 11.3%의 배출권을 어쨌든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발전사의 해외 네트워크이라든지 한전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런 그 CDM 사업 나중에 또 바뀌겠지만 SDM으로 이제 바뀌겠지만 그런 CDM 사업을 한번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CO2 저장 부지, 그러니까 CCS에 대해서 여태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중부 처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10메가와트급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장기 운전 어떤 그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 실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도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150메가와트급의 대규모 CCS 상용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거는 이제 한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고요. 뭐 가스공사,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 기업, 그 다음에 특히나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실제로 CCS를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되면 최초로 이 상용화 파일럿 테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전원 확대입니다. 이게 올해 1월 달에 산업부 기업인 간담회 발표장에서 가져왔는데요.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전력그룹사에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중고 학교 옥상에다가 태양광 사업을 지금 에너지 신사업단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술기획처가 사실 R&D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R&D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ESS 이런 것들이 깊숙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효율을 향상하는 방법,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또 하나는 CCS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는 새로운 어떤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슈머가 있고 효율 향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CCUS와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프로슈머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누구나 전기를 생산, 소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력 산업이고요. 저는 여기서 기술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정책이 또 뒤에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부서는 따로 있어서 그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기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그리드라든지 그 다음에 DR이라든지 그 다음에 ESS 아까 말씀하셨던 V2G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전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R&D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율 향상입니다. 개발용이 이제 AUSC, 그래서 어드밴스드, 울트라, 슈퍼, 크리티컬이라는 뜻이고요. 700도급의 극초인계압 화력발전 기술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효율을 향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스터빈하고, 그다음에 리트로핏을 하기 위해서 국내 석탄화력 실증 연구를 해서 물론 수치는 굉장히 작지만 용량이 커지게 되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CCUS입니다. 사실은 현재까지 포집 기술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흡수제도 어느 정도 돼 있고요. 문제는 이제 S입니다. S. 저장소. 그래서 저장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해 가스전 쪽으로 연계해서 하게 된다면, 좀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S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해상풍력. 그 서남해 쪽에 지금, 군산 앞바다인가요? 서남해 쪽에 해상풍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미활용하고 있는 열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 발전을,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저감된다라는 그런 어떤 원리에서 이런 R&D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은 요즘 그 효율이 제일 문제입니다. 효율이. 그래서 지금 그 태양광이 세라믹으로 돼 있는 재질을 계속 버전업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뭐 한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부 연구기관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그 발전 5사하고 같이 연구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까, 앞으로. 그래서 발전 5사, 차장들 TF를 만들어서 용역을 했던 내용이고요. 요 전제는 이제 지금 7차 전력 수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6차 수급 계획에 근거해서 만든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석탄화력의 온실가스 저감이 관건이다. 석탄화력의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는 게 큰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가지, 그때 당시에 8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가 그때 한 3가지 있었습니다. 그냥 약간 미온적인 시나리오, 보통의 시나리오, 아주 적극적으로 줄였을 때 시나리오. 그랬을 때 30년의 감축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변수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건 조건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바뀌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2014년에 만들었는데, 이제 상황이 7차 전력 수급 계획이 또 나오고,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연구 용역성을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6천만 톤 이상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3,400만 톤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연구 용역한 거에 대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국가노동협에서 발전업종의 BAU를 좀 높여주고 감축률을 좀 완화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좀 정부에서도 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신재생 사업이 단기에 어떤 수익을 뽑아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관점을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일반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감축 사업의 인정 범위 확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PS도 또 온실가스 배출권도 같이 좀 인정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상세 배출권은,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CDM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이제 포스트 2020 되면, SDM이라는 또 체제가 출범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영국이나 이런 유엔에서 그런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KPMG에서 기후변화 맡고 있는 김성우라고 하고요. 에너지 환경 투자 20년 넘게 한 이쪽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에너지 환경 경제신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 오늘 이게 왜 기회인지 또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제 경험에 비춰서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풀한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조금 실무적으로 어쩌면 투자에 도움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좁은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자세한 자료에서 가름하시면 되고요. 제 자료도 중간에 영어가 좀 섞여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강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요. 제가 첫 번째로 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KPMG에 8년 전에 오기 전에 전 포스코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2002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에너지 신사업실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포스코가 갖고 있던 당시 한 7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어디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업 모델을 만드는 팀이 꾸려졌고 제가 그 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차피 에너지 환경 전공이었기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을 돌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쓰면 좋을지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게 덴마크의 1등 풍력발전 제조업체인 베스타스를 주식을 사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베스타스 주식은 약 한 4.3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결국 당연히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그때 제 제안처럼 베스타스 사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좀 언설턴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때와 뭐가 달라졌을까? 지금은 왜 기회일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 정말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투자의 적기라면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무슨 시그널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미래 얘기 말고 과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그런 시그널들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금액의 차이인데요. 2000년에 미국 전체 벤처 캐피탈 투자한 액수의 1%를 클린텍에 투자를 한 반면에 2010년에는 미국 전체 벤처 캐피탈 투자한 액수의 23%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과거고요. 지금 저 10년 동안에 투자됐던 그 벤처 캐피탈에서의 기술들이 테슬라, 퍼스트 솔라, 솔라시티, 지금 이 마켓을 주름잡는 기술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보수적 투자자로 굉장히 이름이 높은 워런 버핏이 2013년부터 조 단위로 태양광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것도 저희가 저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진 않을 텐데 실질적으로 돈을 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작년 4분기부터 저희 나라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캐시플로우가 좋아진 거 이런 건 다 팩트니까요. 그럼 이건 무슨 시그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쪽에 투자되는 돈이 재작년에 약 한 450조 정도 됐으니까 돈도 굉장히 크게 투자가 되는구나. 뭔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적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상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 자동차,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는데 여기서 제가 또 주가로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테슬라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주가가 전부 계속 10년 동안 20불이었었습니다. 주당. 그러다가 갑자기 한 해에 10배가 튑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10배가 튄 다음에 지금 저희는 그걸 겪고 있는 것이라서 타이밍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린 본드 이슈도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한 5조 이상의 그 녹색 펀드를 운영하는 CFO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린 본드를 발행하려고 하니까 자문 준비를 좀 해라 이런 전화였었습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시그널인 거죠. 이게 전부 그저께 있었던 일이고 작년,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12년 전에 포스코에 베스타스를 사자고 제안했을 때 하고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과거 이런 시그널이 있었다면 꼭 왜 지금인지를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녹색 기후 기금 같은 조단위 기금이 형성됐다는 것인데요. 기금 자체의 존재는 에너지 환경 투자에 투자하는 기금 자체의 존재는 저희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어디든지 다 흘러넘치고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에너지 환경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테이킹 해주고 리스크를 좀 받아주고 리스크를 테이크 해주는 공공기금이 있다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환경 투자를 좀 하지 않을 때 좀 불편할 때 그 리스크를 받아주는 기금이 있다. 그건 제가 저희가 이제 귀가 확 열리는 건데 마침 그런 기금이 탄생을 했고 금액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조 원이 모여 있고 작년에 2천억 원 승인을 했고 올해 3조 원 투자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 20년과 지금 최근 1년이 완전히 다른 이유입니다. 조 단위의 자금이 환경 투자에 대해서 리스크 테이킹 해줄 자금이 운영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탄소 규제 관점에서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쪽 탄소나 옛날 CDM이나 이런 배출권을 상쇄해서 발생시키는 거를 계속 연구를 했던 바니까 그다지 보면 저희 나라가 파리 회의를 위해서 이제 37% 2013년까지 30년까지 줄이는데 그 중에 11%는 해외에서 사오잖아요. 해외에서 사오는데 그걸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구매하게 되면 한 3조 원씩 듭니다, 매년. 그런데 그거를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그 프로젝트에서 배출권을 획득해서 갖고 오게 되면 그 원가는 약 한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하나는 배출권을 그냥 단순하게 구매하는 얼파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실제로 저희가 기술 수출도 하면서 프로젝트 발굴해서 운영도 하면서 거기서 배출권을 얻어 가지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2030년까지 저희 11%를 하겠다는 건 작년에 저희가 선언한 거잖아요. 이것도 새로 생긴 저희한테 모티베이션이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세 가지로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그건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세 가지로 지금 민간 투자자라고 다 생각을 해보고 지금의 작금의 이런 기회들을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칠 생각입니다. 그 세 가지 활용 방안 중에 첫 번째 방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후기금의 활용입니다. 기후기금이 어차피 지금 있고요.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투자를 작년에 했고 올해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기후기금이 있건 없건 이런 매립장 발전 사업이나 보통 발전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발전소 부지를 정하고 시에서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한전과 PPA 계약을 맺고 지분 투자자와 파이낸싱 투자자를 받아서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래서 운영해서 돈을 벌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대로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후진국이나 환경 투자라서 조금 더 내가 가져야 될 리스크를 좀 쉐어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GCF 같은 녹색 기후기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리스크를 조금 더 테이크해줄, 리스크를 조금 더 담당해줄 공공기금을 찾아서 그 기금의 역할을 제 재무구조 안에 이 파이낸셜 스트럭처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저는 조금 더 안정된 수익을 갖게 되는 유인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미래에 이랬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GCF가 실제로 8개 작년에 사업 승인한 게 리스크를 다 받아주는데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새로 등장한 게 실제로 디벨로퍼들한테 에퀴티나 그랜트 제공해서 처음에 개발 단계 리스크를 낮추거나 두 번째 파이낸싱 단계에서 저희들이 민간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불편한 리스크를 해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IRR을 맞추기 위해서 후순위로 GCF가 들어오거나 개런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거 없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 공공기금, 기왕에 탄생한 공공기금들을 또 GCF 같은 경우에 앞마당에 저희 송도에 와 있잖아요. 공공기금을 저희 재무구조 안에 넣어서 조금 더 리스크를 덜 지고 덜 불편하게 만드셔서 하나 투자하실 거 2개 투자하고 3개 투자해라라는 게 GCF가 민간을 도와주는 이유니까요. 여러 군데 확산하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접근법은 한 2가지 정도 되는데 지금 만약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런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면 GCF하고 이제 컨설트를 해서 그 제안서를 어떻게 쓰고
어떤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조금 간단히 스타디 하셔서 GCF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프로젝트가 없으신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나 ODA 기관 같은 전문 기관들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받으셔서 그게 GCF랑 어떤 역할, 어떻게 그 간섭이 되고 내가 어떻게 투자하면 될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이 두 가지 어프로치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가 KPMG는 이제 가장 GCF 그 자문을 가장 많이 하는 우리나라 그 컨설팅 기관이고요. 네, 첫 번째 이제 기후금융을 이렇게 활용하셔라. 지금 이 작금의 기후변화와 탄소경영에서의 기회를. 두 번째 기회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전기차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볼보의 사례입니다. 볼보가 신사업을 하는데 이 기후변화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규제나 이런 거 상관없이 순수하게 신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한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볼보는 옛날부터 차를 튼튼하게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현대차도 쌍용차도 다 튼튼하게 만듭니다. 누가 약하게 만드나요? 다 튼튼하게 만드니까 차별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사업 중에 볼보가 채택한 것이 전기 버스입니다. 그래서 볼보가 전기 버스를 만들거든요. 근데 전기 버스를 만들 때 시에다가 전기 버스를 팔 때 그냥 전기 버스는 참 친환경적이니까 이걸 사세요. 이렇게 이들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보니까 볼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전기 버스가 시에다가 혹은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효용이 대기, 소음, 온실가스, 이동성, 에너지 소비량, 분쟁 광물이나 원자재 등의 다양한 부분에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볼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볼보가 KPMG한테 저걸 전부 다 재무 가치로 계산을 해달라. 이제 저희는 재무쟁이들이니까 계산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디젤 버스 대신에 전기차를 사시면 시 입장에서 조금 돈을 더 주셔야 되긴 하는데, 그게 보조금의 형태든 좀 더 주셔야 되긴 하는데, 그거를 사회적 효용이나 아까 이동성, 편리성, 그다음에 대기 오염, 소음 이런 걸로 다 재무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결국 시한테는 이득이더라라는 저 재무 장표를 만들어 드렸고, 볼보가 저걸로 자기 신사업을 막 하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볼보가 본사로 있는 괴텐버그시에다가 전기버스를 자기네 신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스웨덴 전체에 있는 다른 시들, 그 다음에 유럽의 모든 도시들에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사업을 활용하시는 또 다른 사례인데요. 저희 투자의 관점이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신사업을 하실 때 사회적인 효용 가치를 재무 가치로 환산해서 하는 걸 옛날엔 관심을 안 가졌는데 파리협약이나 지금 녹색기후기금 같은 게 등장하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되고요.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은 더 됐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걸 활용하시라는 게 제 두 번째 제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이제 이것도 제가 프로젝트를 했던 건데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구조조정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M&A가 많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M&A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까 우리 배추권 거래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M&A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 배추권 거래제도 이제 쭉 다 들여다보면 분명히 저 기업은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저 기업을 살 때 1조든 2조든 뭐 5천억이든 사잖아요. 살 때 저 기업은 분명히 배추권 거래제를 계속 앞으로 시행하면 그 재무적인 손해가 분명히 그 안에 있을 텐데 그걸 하나도 고려를 하지 않은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가설적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침 국내에 아주 유명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하나가 모 기업을 사기 위해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 하는 걸 저희 회사에 맡겼길래 이제 제가 그럼 이거는 사실 이런 게 더 고려하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배추권 거래제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시작될 게 아니고 이미 시작됐고 언설튼티가 앞에 있지만 어쨌든 그게 재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한테는 금액을 약간 깎을 수도 있고 재협상을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그게 너무 금액이 크다면 인수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서로 논의를 한 거죠. 그건 이제 합리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탄소 배출량 전부 다 보고 인수 대상 기업의 배출량 전망하고 그다음에 배출권 가격은 대단히 어렵잖아요. 예측하기가. 그래서 레인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 사이가 될 확률이 있고 2030년에는 매년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쭉 당겨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 겁니다. 다시 했더니 한 1년에 44억에서 350억 정도의 재무적 손실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연속 발생입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저 돈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전부 다 미니멈으로 다 지금 현재 가치로 땡겨도 큰 돈이기 때문에 저걸 이제 의사결정에 반영하시도록 다시 재산정을 하게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활용 사례가 이제 오늘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셨는데, 탄소 경영이라고 하면 저희는 어느덧 규제에 대한 대응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기회 활용들을 좀 소개해서 생각을 조금 한번 제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발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고발전에서 발전 설비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이덕섭 차장입니다. 사실 온실가스 얘기만 나오면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발전소가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한전에서 방금 발표를 했듯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정부와 한전 발전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에 관한 지금까지의 경과, 그리고 현재까지 발견된 그 기술적인 업적, 또 앞으로 이 CCS 기술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 중로발전을 소개드리면, 중로발전은 보령 화력을 단지로 해서 서울 화력, 인천 화력, 세종, 제주의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전체 국내 설비 용량의 약 8%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현대제철과 부생가스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강원풍력, 상공에너지, 또 해외에서도 아까 CD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수력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태양광을 270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태양광 발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은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CO2를, CCS라는 게 CO2를 대량, 발생한, 주로 이제, 저희 같은 발전소, 그 다음에 제철소, 또 시멘트 산업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바로 포집을 해서, 압축, 수송을 해서, 해양이나 또는 어떤 안전한 곳에 저장을 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기가스 중에 3 내지 15% 석탄화력 같은 경우에는 10 내지 15% 정도의 CO2 농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여기에서 포집을 해서 이거를 다시 액화를 시켜서 선박 운송을 하든 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을 해서 주로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들이 해저 약 1km 약 1000m 이하에 저장하는 방법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CO2를 포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연료를 연소를 하기 전에, 연소 전에 포집하는 방법, 제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소 과정 중에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연소를 시키고 나서 일단 CO2가 발생이 된 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연소 후에 배기가스 중에 CO2를 잡아서 포집하는 방법이 실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방법도 또 이렇게 흡착 방법에 따라서 흡착법, 흡수법, 막 분리법이 있는데 주로 저희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흡수법을 사용해왔고, 흡수법 중에서도 건식법과 습식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세계적인 그 추세라든지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설비들을 보면 습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아마 한국에서도 이게 건식은 한국에서 최초 이게 개발한 프로젝트인데요. 아마 건식보다는 그래도 습식으로 갈 확률이 앞으로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 포집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보일러에서 석탄을 연소를 하게 되면 CO2가 발생이 된 그 포함된 배기가스가 이렇게 스택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 그 녹수를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진기를 통해서 그 중에 포함되는 분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타랑 설비를 해서 타랑을 한 다음에 그 최종 공정에서 CO2를 포집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CO2의 주 설비는 흡수탑과 이 재생탑이 있는데 이 재생탑에 들어있는 흡수제, 보통 이제 아멘계의 흡수제를 사용을 하는데 이 흡수제를 상부로 내리뜨리고 이 배기가스를 하부에서 상부로 이렇게 올려보내면 서로 반응을 해서 이 흡수제에 CO2가 포집이 돼서 이 재생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재생탑에 들어가게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열을 가해주면 약 100도씨 정도의 열을 가해주면 CO2가 흡수제가 분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분리된 CO2는 약 순도 99% 이상의 순도를 갖는 CO2로 분리가 되고 이런 과정이 주로 이제 CO2의 포집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발전소와 이제 한전 그 정부에서 이 기술에 주목을 해서 연구 개발을 시작한 건 사실 2002년도부터 이 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S 기술이 지금 석탄화력으로 사용하는 배출되는 CO2를 감축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제 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서는 20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CO2의 감축 수단을 보면 약 CCS 기술에 의한 감축이 14%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 감축량을 100으로 봤을 때 원자력 발전으로 약 7%를 감축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약 30%, 그 다음에 그 연료 전환, 가령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약 9%를 감축을 하게 되고 나머지 CCS 기술이 약 14%. 가장 큰 포션이 지금 그 스마트 그리드 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 수요 관리에 의해서 약 38%를 감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CCS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데 큰 부분을 담당을 할 것이고 또 이 CCS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그 플랜트 산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 이 플랜트 산업계에 새로운 그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이런 목적하에 정부와 그 한전 발전사가 지금 공동으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데는 사스카 파워라고 캐나다 서부에 있는 그 바운다리 댐 근처에 있는 석탄 화력입니다. 이 석탄 화력에서 발생된 CO2를 포집을 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냐면 그 EOR 즉 오일 유전에 오일을 갖다가 리커버리 회수율을 높이는데 CO2를 주입을 해서 회수율을 높이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프로젝트로 상용화되어 있는 대용량으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이런 EOR, Enhanced Oil Recovery 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상업적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상업에 대해서 CO2를 판매하는 거기는
2014년에 준공된 이 캐나다가 유일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지금 미국이라든지 노르웨이, 영국에서 하고 있는 건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10메가와트급 또는 15메가와트급의 파이로트 설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지금 250메가와트급을 그 CCS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5일 전에 5일 회수율을 높이는 그래서 그 매질로 그 CO2 가스를 주입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보통 5일 전에 그 5일 횟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뭐 스팀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가스를 집어넣는 방법, 지금과 같이 액화시킨 그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그 CO2를 주입하는 방법도 그 중에 큰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CO2의 포집 기술을 그 경향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한전, 정부에서 그 발전사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0.1메가와트급 그 포집 설비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 지금 여기 이 용량을 지금 뭐 0.1메가와트, 100메가와트, 10메가와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발전소 용량 100메가와트급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CO2를 전량을 회수하는 기준으로 설비 용량을 산정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메가와트급 그 포집 플랜트를 저희 중매발전과 한전에서 성공적으로 연구 과제를 마쳤습니다. 지금 불과 2002년에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약 100배 규모로 커진 그 CO2 설비를 운영을 했고, 향후에 저희가 이제 여기 10메가와트까지를 하면서 상당 부분 세계 수준과의 기술 격차를 줄였고, 지금 특히 여기 이제 그 CCS 설비에서 주요한 그 과제가 포집재, 성능이 좋은 포집재를 개발하는 거하고 공정을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운영비를 최소화시킬 거냐가 큰 과제인데, 이 10메가와트급을 저희가 연구과제를 하면서 상당 부분 세계 수준과의 그 기술 격차를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그 2015년부터 17년까지 중부발전에서는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이 10메가와트에서 나오는 그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판매하는 비즈니스화하는 모델을 하나 할 거 있고요. 두 번째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대략 한 3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지금 이제 그 CO2 가스가 대량으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석탄재가 이제 대량으로 나오고, 또 그 복수기를 냉각시키는 그 냉각소가 있는데, 그게 최초에 들어갔던 바닷물 온도보다 약 5도씨가 높아져서 아주 따뜻한 물이 돼서 나오는 그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그 에코팜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보자 하는 게 2가지 방향으로 지금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18년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100메가와트급 또는 150메가와트급의 CCS 설비를 상용화해서 해양에 매립하는, 해양에 저장하는 것까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 저희 중부발전에 이제 그 설치한 10메가와트급 그 포집 설비는 보령화력의 석탄화력 설비가 500메가와트 8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000메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설비를 통해서 여기에 약 한 1,000평 정도를 할애해서 포집 설비를 플랜트를 준공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습식
10메가와트 포집 설비 개발 경우는 10년도에 기술 개발을 시작을 해서 13년도에 준공을 하고 지금 14년 9월에 1차 과제를 종료를 했습니다. 10메가와트급의 포집 기술에 저희가 이제 이룬 성과를 보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고율 흡수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흡수제의 명칭을 한국에서 이제 개발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코셀로 명명한 프로젝트 용매제가 있는데 이게 CO2의 제거율이 90% 이상이고 포집된 CO2의 그 순도가 99% 이상을 해서 요 흡수제에 관한하는 세계 수준과 전혀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지금 따라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예산 및 최적 운전 조건을 도출해서 향후 저희가 150메가와트 또는 200메가와트 이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그 설계 자료를 이제 구축을 했고 세 번째로서 이제 장기 운전 연속적으로 해서 흡수제의 내구성 또 그 설비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한 결과 지금 1000시간 정도를 테스트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업적을 이뤘고 일단 지금 이 포집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까 여기에 이제 다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데 약 100도씨 정도의 스팀을 이제 공급을 해서 분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 250톤을 하루에 200톤 정도를 포집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스팀량이 약 200톤 정도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로 소모가 되는 건데 지금 세계적인 수준이 CO2 톤당 2.8기가 줄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경쟁력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관건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개발한 걸로서는 세계적인 수준인 2.8 이하로 이미 이제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수준의 MHI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약 2.8 정도 되는데 그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생각도 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10메가와트 포집 설비 실증을 통해서 약 2년에 걸쳐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CO2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작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에코팜을 만드는 두 가지 연구 과제를 거친 후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하면서 2008년도 이후에는 아마 정부와 우리 전력업계가 같이 또 해양수산부까지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해상 지중해 저장하는 최소 100메가와트급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10메가와트급 포집 설비를 연구 개발을 마치고 1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약 63억 원을 들여서 여기에 포집된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 및 액화 시설을 갖추어서 그거를 산업계에다 재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2016년 금년 6월까지 저장 탱크라든지 액화 시설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한국 특수가스라는 데와 협업 과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톤당 얼마씩 이렇게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CO2의 대부분은 화학 부산물로 생성이 돼서
대부분이 용접, 왜 한 70% 조선소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이 되고 있고, 약 10% 정도는 농업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장을 촉진을 하고 또 품질이 상당히 개선이 된다고 그래요. 당도, 과육의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약 10%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용으로 한 5%, 나머지 이제 기타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지금 발전소에서 포집된 그 CO2의 가장 큰 장점이 순도가 99%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음료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도 가장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럼 화학 플랜트의 부산물로 생성이 되는 것들은 보통 6 내지 70%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리, 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수혜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해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지금 현재 CO2가 생산 판매 단가가 보통 시중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산 단가만 따지면 한 6만 원 정도면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들어간 연구 개발비라든지 지금 요 플랜트라든지 이런 건 매몰 비용으로 썬크 코스트를 처리한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왕에 어차피 그 설비는 이미 연구 개발을 위해서 지어진 거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로 이렇게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포집 이 설비는 이미 완공이 됐고 액화에서 저장을 해서 이후에 판매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금년 6월부터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 에코팜, 즉 아주 친환경적인 농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발전소 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연구 과제를 약 80억을 들여서 82억을 들여서 300평 규모의 온실을 만들고 여기에 온배수, 석탄재, CO2를 해서 아주 고부가 가치의 애플 망고 이런 작물을 제공을 해서 신산업으로 부산물도 재활용을 하고 신산업으로 한번 키우자는 의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발전소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산물이 나오는데 다 어떻게 보면 폐자원이 되겠죠. CO2도 온실가스가 되고, 그 다음에 온배수도 바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테고, 석탄에도, 하여간 이런 부산물들을 이용을 해서 석탄에는 이 온실의 토양으로 아주 토양 재질로 적합을 하고, 여기 온배수는 이걸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온도를 하면 온실에 상당한 열을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그 측면이 있고 CO2를 공급을 하게 되면 작물의 성장 속도를 갖다 촉진을 한다든지 과육의 품질을 갖다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묶어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자부품연구원이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한 공정을 잘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스마트한 IT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저희 중부발전이 이 과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CS의 개발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